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외국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끔찍한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제니퍼입니다. 오늘 저는 태국 파타야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력적인 해변과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동남아시아 지역을 취재하는 것은 제 전문 영역이에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제가 가장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이죠.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이곳으로 오지만 이번 파타야 방문은 조금 특별했어요. 주변 섬에서 환경 문제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한 현지 가이드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인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사건을 벌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범죄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사실 태국은 연간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이 연루된 크고 작은 범죄들이 존재하죠.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이런 사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자인 경우,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죠. 2014년 태국 콧다우 섬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태국을 찾았을 때 취재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영국인 관광객 한나 위더리지와 데이비드 밀러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태국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과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어요. 영국 정부는 즉각 개입했고, CNN도 이 사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결국 2명의 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제 범인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최근에는 푸켓에서 외국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푸켓을 방문했을 때 만난 현지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불법 가이드로 활동하거나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태국의 관광 산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범죄 사건들은 태국의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2,80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0%까지 회복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타야에 머물면서 느낀 점은 태국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이해 부족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파타야에서 태국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파타야를 뒤흔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죠. 제니퍼, 큰일 났어요. 파타야 중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됐다고요. 그의 흥분된 목소리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죠. 2025년 4월 25일 파타야의 평범한 아침은 충격적인 발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법의학팀이 모여 있었어요. 취재진들도 여럿 있었죠. 경찰 테이프가 쳐진 아파트 앞에서 저는 목격자들을 찾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위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207호에서 큰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날 놔줘. 해치지 마. 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뭔가 부수는 소리도 들었어요. 위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는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를 건물주에게 문자로 보고했지만 관광객들의 말다툼은 흔한 일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건물주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취재한 많은 사건 현장 중에서도 특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경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욕조 안에는 피에 젖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목에서 음부까지 깊게 절단되어 있었으며 심장과 왼쪽 폐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제거된 폐의 행방은 알 수 없었죠. 법의학자의 초기 보고서는 범행이 특이하게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소행처럼 정교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욕조는 깨끗하게 씻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려고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타야 경찰청 람차이 수사관의 말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피해자의 신원도 공개했죠. 피해자는 25세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주변에는 농노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명은 워라난 판나차이고요. 피해자는 파타야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지인들을 찾아 인터뷰했어요. 지역 카페에서 일하던 수환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농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이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현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어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일반 가위, 비닐 청소 도구 등이었죠. 이 물품들은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로 경찰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근 마트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전날 한 남성이 대형 가방, 가위, 검은색 쓰레기 봉투, 투명 비닐봉투, 그리고 지퍼 타일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12분에 걸쳐 침착하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마치 장을 보듯 자연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소름 돋게 했죠. 범행 당일 오전 7시 50분경 용의자는 숙소를 빠져나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파타야를 떠났습니다. 이후 투어버스를 이용해 방콕으로 이동했고 우리는 공항 보안팀과 협력하여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푸통 위안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는 중국 쿤밍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관광비자로 태국을 3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태국 국가경찰청 차장은 이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용의자는 초기 진술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방어하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훼손 상태, 범행 준비성, 그리고 사후 정리 흔적 등을 볼 때 이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법의학적 분석이었어요. 담당 법의학자 쏨붓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왼쪽 폐만 제거된 점입니다. 보통 장기를 취하려는 목적이라면 양쪽 폐를 모두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해부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쏨붓의 말은 더 깊은 의문을 남겼어요. 범인은 왜 하필 왼쪽 폐만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장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건은 파타야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하는 동안 아파트 주변에는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농을 위해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 사건이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파타야 최악의 외국인 범죄로 규정하고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본 충격적인 증언들과 증거들을 정리하며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이면에 어떤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관광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우려되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을 넘어 국가 간 관계와 태국의 관광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태국 정부의 비자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농노트 사건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범죄 자체를 넘어 그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큰 패턴의 일부일까요? 태국 정부는 과거 관광업 회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태국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40%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에만 8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방콕에 있는 태국 관광체육부 차관보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광 시장입니다. 비자 면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차관보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제가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사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법을 준수하며 태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과의 비공식 대화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파타야 경찰은 말했어요. 비자 면제 이후 중국인 관련 범죄 신고가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온라인 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치앙라이 주의 한 국경 마을을 방문했을 때 현지 주민 솜차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가요. 그들 중 일부는 여기서 머물며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저택을 짓고 현지인은 고용하지 않죠. 태국 내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비자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중 63%가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비자 면제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태국 사회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만난 정치학 교수 아핏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은 단순한 관광 수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인프라 투자와 경제적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국가 안보와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는 농노트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시위대는 우리의 안전이 관광 수익보다 중요하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파타야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 범죄를 넘어 태국 사회 내에 존재하던 불안과 불만을 표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농노트 사건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2차 가해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발입니다. 농노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몇몇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SNS에 올린 것이죠. 한 유명 유튜버는 트랜스젠더와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또 다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심지어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LGBTQ 커뮤니티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콕의 레인보우 스카이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활동가 타나퐁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누군가가 끔찍한 사건에 당했는데 그 이유가 트랜스젠더라서라고 암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발언을 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겉으로는 LGBTQ에 대해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2020년 국제적인 연구에서 태국은 아시아에서 LGBTQ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표면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의 50개 이상의 인권단체가 연합하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논란은 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제재는 충분한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법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녹노트 사건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건은 태국 사회의 오랜 갈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관계는 전례 없이 밀접해졌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어요. 사실 이 친중 기조는 그녀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탁신 친나왓은 2001년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어요. 당시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태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던 시기였고 중국은 내정 간섭 없이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죠. 많은 태국인들이 모르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탁신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딸인 패통탄 총리 뒤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서요. 이런 이야기는 태국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몇몇 정치 평론가들은 친나왓 가문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었죠. 최근 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당초 예산의 2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지난달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어요.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한 빌딩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무수히 많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죠.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가족 위차이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그냥 버려진 거죠.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녹노트 사건은 이런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십만 명의 태국인들이 정부의 중국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 정부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내무부 대변인은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모든 외국인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개별 사건을 국가 간 관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강요들은 비자 면제 정책의 재검토와 중국 투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태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국 사회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대학생이 제게 말한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는 발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엄성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 투자는 환영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을 2등 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보도에서는 태국을 찾는 다양한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변가 레스토랑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서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 그룹의 대비가 분명했죠.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2024년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800만 명으로 1위, 한국인은 약 180만 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관광 행태와 현지 인식이었어요. 파타야 해변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수다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켜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죠. 반면에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좀 시끄럽고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태국 관광협회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니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1인당 소비액을 비교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보다 약 30%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고급 쇼핑몰이나 스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소비가 많은 반면 중국인들은 주로 단체 관광이나 패키지 투어를 통해 방문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한국 손님들은 객실을 매우 깨끗하게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해요. 그리고 특별한 요청을 할 때도 매우 공손하게 부탁하죠. 반면 일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소음 문제로 다른 투숙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화에는 위험이 따르죠. 모든 한국인이 모범적이고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태국 관광경찰의 찬원 경위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적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여행 문화의 차이가 있죠. 한국은 해외여행의 역사가 길어 여행 에티켓이 잘 정착된 반면 중국은 비교적 최근에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리 씨 가족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보면 창피해요. 그건 교육과 인식의 문제죠.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태국 정부도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듯 했어요. 최근 태국 관광체육부는 책임 있는 관광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어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방콕 관광대학의 안우착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태국은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소비 관광객과 책임 있는 여행 문화를 지향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한국 관광객은 태국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농노트 사건의 현장을 찾았어요. 이제 그곳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꽃을 놓고 명복을 빌고 있었죠.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태국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범죄, 트랜스젠더 인권, 정부의 외교 정책, 그리고 관광 산업의 미래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간단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녹노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태국이 모든 방문객과 자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제니퍼 모건, CNN 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마지막 보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서는 이런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이 음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중국인들이 가득한 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졌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위험한 나라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느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쓰는 이 나라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는 글로벌 무역과 기술혁신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도 이 수업이 흥미로웠지만 오늘은 특히나 인상 깊은 강의가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브랜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대답을 했죠.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TV가 삼성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세탁기 시장에 주목하셨어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최근에는 세탁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조기 시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의 히트펌프 건조기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건조기의 단점이었던 전기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스크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설치된 세트 제품의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한국 제품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AI 기능을 탑재해 세탁물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건조 과정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얼마 전 우리 집에 새로 들여놓은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각났어요. 확실히 이전에 쓰던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건조기의 경우 겨울철에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느라 고생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깔끔하게 건조된 옷들을 바로 옷장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가 LG전자 제품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의 제품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교실 안은 점점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메리는 최근에 부모님 댁의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귀를 쫑긋 세웠죠.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세탁기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시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교실 뒷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나였죠.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가전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서 국제 무역과 정치적 관계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미국의 한 유명 가전제품 리뷰어가 실제로 진행한 비교 실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교실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오늘 수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유명 리뷰어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4개의 다른 브랜드 세탁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LG와 삼성의 한국 제품, 미국의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 실험은 지난해 실시된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죠. 영상은 다시 재생되었고 3가지 테스트가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48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였는데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만이 끝까지 정상 작동했어요. 중국 제품은 18시간 만에 멈췄고 미국 제품은 32시간을 버티다가 과열로 정지했다고 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과적 상황에서의 성능 테스트였어요. 이불과 청바지, 수건을 한꺼번에 넣고 돌렸는데 한국 제품들은 거의 소음도 없이 완벽하게 세탁을 마쳤답니다. 반면 다른 제품들은 심한 진동과 소음을 내며 겨우 작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이를 이뤄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터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탁기의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들은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직접 구동 방식으로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유수의 호텔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파리의 리츠, 뉴욕의 플라자, 호텔 등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이 LG와 삼성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구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제품과의 비교 부분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추월에 성공했죠. 현재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의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LG와 삼성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속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혁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이날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화제를 돌리셨고, 그때부터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기후적 특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유명한 동남아시아는 세탁기가 단순한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설명하시며 왜 세탁기가 필수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옷이 쉽게 젖고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세탁을 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세탁기의 성능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세 국가 모두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국의 경우 LG전자가 세탁기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 소비자들이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한 주부였는데 그녀는 10년 넘게 같은 LG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여러 번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구성이 바로 한국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운 날씨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잦은 스파이크성 전압 변동이 있는 전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필리핀의 사례였어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탁기들은 거의 고장 없이 작동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들을 설명하셨어요. 열대성 기후에 맞춘 항균 코팅, 습도 조절 기능,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에도 제품을 보호하는 특수 회로 등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앉아있던 친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친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최근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들이 철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센터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친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에서 한국 가전제품들이 보여준 놀라운 내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한 태국 소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2010년에 구입한 LG 세탁기가 아직도 첫날처럼 작동한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태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현재 태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가전제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년 된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7년 된 LG 세탁기가 신품 가격의 1.5배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이나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가정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써온 LG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샀지만 3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중국산 세탁기 사용 중 과열로 인한 화재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탁 도중 갑자기 도어가 열리면서 온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품들이 현지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의 전자제품 제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많은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방콕의 거리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한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순간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인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본 것을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인영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태국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산 세탁기를 구매한 소비자의 67%가 6개월 이내에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기존 한국 제품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고 세탁 시간도 평균 40분 더 걸린다고 해요. 친나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중국 제품들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교수님은 이때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LG 브랜드의 코인 세탁방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세탁방들은 예약이 하루 종일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긴 줄이 늘어선 코인 세탁방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국 세탁기로 빨래를 하기 위해서죠. 특히 고가의 의류나 정장과 같은 옷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세탁을 한다고 하네요. 인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 제 태국 친구도 이런 세탁방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다른 세탁기를 사용하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옷감이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한국 가전제품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 관세도 크게 올랐죠. 일부 소비자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구매를 시도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서 품질 보증이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나는 이번에도 반박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 대신 다른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나 학생, 혹시 본인 댁에서는 어떤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희 집은, 한국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공부도 없으니까요. 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답니다. 잠시 후 친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을 찍어 보내주신 거였죠. 교실의 모든 시선이 친나의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LG 로고가 선명한 세탁기가 보였고 거실에는 큼직한 LG 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친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이건. 친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친나 학생,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의 부모님께서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동남아시아의 높은 습도와 잦은 세탁 필요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한거리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이 시위는 지난주 방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태국의 중고시장 동향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고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끄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반한 감정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태국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200개 이상의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중 30개 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인 실직자만 1만 5천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특히 방콕 인근 공단이 받은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단의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식당, 상점, 숙박업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전제품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의 태국에서 에어컨과 세탁기는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제품들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친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술과 신뢰는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는 단순한 브랜드 가치를 넘어섰죠. LG전자의 세탁기가 태국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고장 없이 작동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갈등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매일 수백만 가구가 세탁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국제무역이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국제무역 전문가로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역 정책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탁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가의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세탁기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소비자들도 다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가전제품을 쓰지 못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당연스럽게 사용했던 가전제품들을 쓰지 못하자 생기는 불편함을 보니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전제품은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